안녕하세요. 넥스 교수입니다. 오늘도 저희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이제 몇 번의 이제 메일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BIM 모델을 활용한 구조 해석 기법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레빗이 국내에 정착한 지는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건축 설계 업무, 건축 부서 설계 업무, 그리고 시공, 그러니까 건설회사의 업무의 연결성에서 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적용을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도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BIM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현업에서 실무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현재 이제 박정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실제 실무를 하고 계신 이제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실제 프로젝트 하셨던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제 많은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약 한 90에서 100분 정도 100분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2시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패널로 지금 참석해 주신 포인트 원 스튜디오의 박정호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패널 넘겨 드릴게요. 네. 자,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안녕하세요. 일단, 잠깐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포인트원 스튜디오라고 1인 회사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컨설팅 위주로 아니면 교육 위주로 진행해온 작은 1인 회사고요. 현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고 움다시 그룹 벤처러스라는 이제 기업에서 빔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건축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는 한양대학교에서 제품 디자인을 공부하고 아, 호주에 있는 멜버른에서 RMIT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이 배첼러 오브 아키텍처럴 디자인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은 이제 비엔나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어플라이드 아츠라는 곳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했고 전임 교수님으로는 이제 자하디드 교수님이 전임 대학교 3년 동안 2년 동안 전임 교수님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지막 1년은 이제 사나 아키텍츠 일본에 있는 가지오 세즈마 교수님 밑에서 1년 동안 마지막 졸업 논문을 마쳤고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드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 건축사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어쩌다 보니 구조 엔지니어링 분들이랑 되게 많이 그 작업을 하게 됐어요. 해외에 있을 때 진짜 호주에 일할 때도 그렇고 독일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랬는데 잠깐 제가 준비한 영상으로 좀 더 어떤 식으로 제가 그런 작업을 하게 됐는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저는 건축가지만 항상 구조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건축대학교 1학년 때 구조 계산을 누가 하는지는 잘 몰랐죠. 아무튼 한국도 이제 건축대학교 1학년 때는 아무래도 구조 계산에 대한 개념은 좀 부족할 텐데요. 건축가가 모든 계산과 드로잉을 다 하는 줄만 처음엔 알았는데 지금은 누가 계산하는지 아주 말끔히 이해하고 건축가, 구조, 토목 엔지니어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특히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시간이 지난 뒤 제 스스로 이제 질문하곤 했는데 건물을 디자인하면 그럼 어떻게 구조 계산하는 것인지 그런 이제 궁금증이 계속 있어서 건축 모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이제 그 건축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모델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기둥이 있으면 바닥면이 있고 그런 바닥면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게 보나 이제 다른 구조물들이 있고. 근데 하지만 이제 실제 건물 스케일에서는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아무래도 스케일이 그런 구조 1대1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재질도 그렇고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어, 많은 것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항상 궁금증이 있었고 대학원 시절 때 운 좋게 이제 건축 대학 학생이었지만 운 좋게 이제 구조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구조회사는 이제 독일에서 좀 꽤나 유명한 볼링거 앤 그로만 엔지니어스라고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마친 게 이제 부산에 있는 그 비프라고 이제 98m 정도 지붕이 캔터리버가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조를 했고 아니면 독일에 있는 BMW 월드라에서 이제 좀 되게 복잡한 구조물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엔지니어 분들한테 이제 여쭙죠. 난 건축사인데 건축사가 되는 게 꿈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책은 이제 Why Buildings Stand Up이라고 아,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구조 공부에 대해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역사적인 건물 다리부터 교량 터널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되게 해주고 그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거 물론 영어로 이제 된 책이라서 물론 영어로 서포트라면 무슨 뜻인지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알지만 구조적으로 썼을 때 서포트가 어떤 뜻인지는 몰랐죠. 근데 거기에서 또 다양한 하중, 그죠, 로드 케이스, 그리고 로드 컨비네이션 이런 거에 대한 용어를 전혀 몰랐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뭐 그런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런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는 잘 몰라요. 뭐 라이브 로드가 한국어로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거기에 건축과는 다르게 예술적인 개념은 전혀 없고 되게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구조 모델을 보면. 그리고 건축 모델보다 어떨 땐 더 이쁘고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건축 모델의 경우에는 파사드 외피를 씌우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형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파사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과장된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건축 외장재가 있는 것과 다르게 구조 모델을 비교해보면 다른 느낌이고 또 그런 구조를 익스프레스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이쁘게 느껴진 적이 많고 두 번째 책으로는 Why Buildings Fall Down이라는 그 이제 같은 저자인데 첫 번째는 이제 Why Buildings Stand Up 어떻게 건물이 서냐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은 어떻게 건물이 무너지냐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르게 여러 접근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랑 그런 개념들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구조 회사에서 이제 2년 반 정도 일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카람바 3D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라이노의 그라스퍼라는 플러그인으로 그 패러메트릭 엔지니어링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툴인데 그 볼링라인 그로만이라는 구조회사에서 저 툴을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구조 계산 모델을 정리하고 준비하게 되는지 좀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자하디드 교수님과 2년 정도 설계 공부를 하면서 구조적인 것으로 다가가는 걸 많이 배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구조 엔지니어들이 바로 와서 이제 워크숍을 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형태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레빗이나 뭐 다양한 빔 소프트웨어에서도 계산 모델을 따로 이제 건축 모델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작업을 이제 계속 구조 회사 다니면서 아, 이제 구조 엔지니어 분들을 이 작업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구조 모드를 이제 준비하고 같이 작업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구조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구조 모델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빔 컨설팅 회사로 제가 이제 1년 정도 일을 하는 동안 소피스틱 이라는 회사의 대표자를 알게 됐어요. 이제 이벤트 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가 2014년 정도, 2016년 정도였는데 소피스틱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잘 몰랐죠, 처음에는. 이제 독일 뮌헨에 있는 회사인데
그 유럽에서는 특히나 센트럴 유럽에서는 아주 아, 유- 광범위하게 특히나 이제 교량이랑 터널 쪽에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좀 놀라운 점이 이제 라이노랑 그래스호퍼에 사용되는 그 플러그인도 개발이 되었고, 그런 것을 계속 같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한 3년 정도. 그 소피스틱 팀들과 연구를 하게 되면서 같이 플러그인 개발에 저도 참여해서 계속 연구 과제를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곳에서 워크샵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소피스틱을 테스트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좀 이런저런 많은 지원도 받게 되었고요. 아, 일단 오늘은 소피스틱에 대해서는 많이는 보여드리진 않을까. 잠깐 그냥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 정도만 보여드릴 텐데, 아, 그걸 바로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건축 모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 그 연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관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직하게 되면서 아, 득점 한 800명 정도 되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800명 정도 되는 곳이란 그런 어떻게 보면 유럽에선 그나마 좀 큰 설계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빔 매니저로 이제 제가 또 2년 반 정도 일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구조 엔지니어나 아니면 시스템 엔지니어, 그죠? MEP 엔지니어들이 다 같이 이제 협업을 하기 때문에 한 회사 내에서 거기서 빔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이제 건축 설계자분들과 구조 설계자분들에서 서로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이제 미팅도 하게 되고 협업을 하고 같이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좀 더 빔 모델을 어떤 식으로 구조 모델로 활용하고 쓸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연구하고 배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제 백그라운드가 이런 식으로 쭉 어쩌다 보니 계속 구조 계산 쪽이랑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아, 환경에서 이제 제가 실무를 수행하게 됐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보니까 유럽에서는 또 대- 그 당연한 협업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 실무를 오랫동안 하진 않았지만, 뭐 3년 정도밖에 하진 않았는데, 아, 그런 협업하는 과정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이랑은. 일단은 건축 설계자가 설계자나 구조 엔지니어랑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고, 그리고 협업할 때 이제 서로 미팅에서 그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호주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모델 중심으로 미팅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모델을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런 모델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건축을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컨셉 디자인이 시작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환경적인 것도 생각하게 되고 주변 건물들과 네이버 그러니까 이웃들이 어떤 식으로 환경 조성이 되는지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건축 디자인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전하고 그 그죠. 그 문화와 주변 환경 역사에 관련되게 건축 디자인이 이렇게 되죠. 이제 건축가들은 이렇게 컨셉을 잡게 되면 그런 컨셉을 잡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컨셉이 진행이 됐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는 지어야 되니까. 그럼 저렇게 파라펫 그죠? 아니면 거기 지붕층 그리고 뭐 이런 각각의 디테일 그리고 파사드에서 저렇게 비정형적인 거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이제 주로 구조 엔지니어들이랑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얘기를 하죠. 바닥을 보면은 뭐 이제 건축 모델은 그냥 특정하게 저렇게 두께가 있지만 이제 구조 해석 모델은 저 두께에서 어떤 해석
면을 차단할지에 대해서 아,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 바닥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구조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저런 기둥이 있다면 그 기둥의 구조 해석선은 위에 있는 바닥면과 어떤 식으로 접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돼야 되죠, 그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해석 모델은 저렇게 되게 단순화시킨 모델이 되죠. 거기에서 이제 뭐 서포트 컨디션 대표님, 어떤 네, 대표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지금 화면이 예. 그냥 화면인 것 같고, 그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 화면 어, 표시에서 그 원하는 설정 화면을 좀 띄워주셔야 돼. 네네. 네.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어때요? 화면이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예, 지금은 이제 화면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다시 조금만 돌아갈게요. 네, 어디부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 사실 그냥 제가 얘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좀 그러다 지금 다시 이쪽으로 좀 돌려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거죠? 그럼 제 예, 그 잘 보이고 준비한 영상.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돌아갈게요. 그래서 건축 이런 식으로 컨셉 디자인을 저희가 아까 뭐 주변 환경 아니면 그 역사적인 거나 그리고 네이버들 그죠? 그 이웃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뭐 햇빛 조도 어떤 다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컨셉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컨셉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을 수 있을지 구조 엔지니어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되게 해석적으로 구조 해석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벽이 있으면 그 밑에 바닥이 있고 그 바닥 슬래브에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되고 파사드가 저렇게 좀 비정형으로 있다면 그런 파사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구조도 컨셉을 잡죠. 그죠? 왜냐면 바로 디자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조 디자인이 시작되는데 그런 구조 디자인 할 때 이런 건축 모델에서 이런 바닥에 두께가 있다면 구조 모델은 이제 해석면으로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면이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가장 위에 있는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기둥이 있다면 그 기둥은 해석선이 그런 그 구조 해석 바닥에 어떤 식으로 그 접합점이 만나게 되는지를 또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건물의 균형을 잡아주는 파운데이션이 있다면 그 파운데이션은 어떤 식으로 서포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서포트 조건들도 다양하죠. 그런 물론 저희는 이런 약간 피지컬하게 덩어리로 건축 설계를 하지만 그 안에 이런 구조 해석선과 해석면들의 접합점을 어떤 식으로 모델을 해주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구조 모델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려면. 그럼 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총 9가지 다른 그 구조 해석선을 위치를 잡아줄 수 있고 그런 위치를 잡아줄 때 물론 바닥면과 보에 있는 그 구조 해석선과 기둥 해석선이 그 접합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접합점은 꼭 만나야 되죠. 구조 해석을 하게 되려면. 그래서 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층이 늘게 되면 그 늘어나는 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중을 저희가 기입하게 될지도 생각을 하게 됐죠. 뭐 하중이라면 저런 식으로 전체 에리어로 들어가죠. 전체 해석면에 이렇게 프로젝션 되는 것이나 아니면 뭐 한 해석 라인에 선에 프로젝션 되는 뭐 라인 로드 그리고 어떤 한 특정한 부분에 포인트 로드 그죠? 그리고 또 저런 기둥과 벽면이 만나는 경우에 물론 해석을 하는 소프트웨어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모델을 해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저런 해석 면상에선 해석면과 이제 해석선 사이에 저런 사이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공간을 메꿔줘야 될지 아니면 어, 놔두고 구조 기둥에 그 간격만큼 뛰어들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구조 해석을 할 때, 아, 층과의 층 구분이 있다면 그 층의 구분선은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고, 한 번에 그 더블 층간을 한 번에 모델링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점핑 슬랩, 그죠? 점핑 슬랩에 이제 다운스탠딩 빔이나 업스탠딩 빔이나 제트 빔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그 보호랑 바닥과의 상관관계를 이것을 보호로 모델링을 해야 되냐 아니면 벽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사들과 구조 엔지니어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과 구조 엔지니어링 설계 계산하시는 분들과의 그 사전 아,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런 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아, 해석면이 있다면 소프트웨어마다 다르지만 뭐 저렇게 만나는 보사이에 만나는 곳에 간격을 끊어줘야 될지 아니면 한 번에 연결하고 그냥 접합점만 지켜줘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다 끊어줘야 되고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굳이 끊어줄 필요 없이 그냥 접합점만 만나준다면 그 연동이 되는 뭐 그런 여러 차이점이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마다. 그리고 약간의 그 간격이라도 있으면 그 간격 때문에 계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건축 모델을 구조 모델로 변경해서 이제 해석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아니면 바닥에 있는 이런 오프닝, 그죠? 개구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구조 해석할 때 얼마나 큰 그런 디테일들을 표현해 줘야 될지에 대한 약속도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이 개구부가 계단실 개구부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오프닝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어줘야 된다. 뭐 그런저런 아,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이 있겠죠. 아, 그리고 그것을 바닥의 중심선으로 계산했을 때 아, 개구부가 작다. 그럼 얼마나 작았을 때 그런 개구부를 구조 해석에서 이걸 무시해야 되냐? 아니면 아, 같이 모델링해서 계산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그 사전 약속도 잘 건축사와 구조 엔지니어도 잘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슬랩과 슬랩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 저 간격을 정말 유지를 하면서 바닥면을 모델링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아, 위에 있는 바닥면이든 아니면 아래에 있는 슬랩면이든 한 번에 연결해서 저렇게 단순화시켜서 계산할 때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그 구조 엔지니어들과 건축사가 함께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제가 지금 이제 경험한 바로는 이런 그러니까 서로 이런 미팅을 하는 관계에서 구조 엔지니어 분들은 대부분 구조 해석에 집중을 많이 하고요. 이런 구조 해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준비하는 건 이제 건축사들이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건축사라기보다는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구조 해석에 더욱 복잡하고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직접 하지만 이 기존의 건축 모델을 구조 모델을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구조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 회사에서 서양에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엔지니어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나름대로 또 건축 설계 팀이 또 같이 있어서 협업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자, 그럼 뭐 이런 보랑 기둥에 만나는 접합점을 설정하는 것도 이제 어떨 때는 이런 스틸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철골과 철골 사이에 만나는 저런 커넥션 사이에도 어떤 식으로 그 커넥션에 대한 아, 그 조건, 그죠? 그 뭐 릴리즈 조건을 해주냐, 픽스 조건이냐, 뭐 이런저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이제 구조 모델에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구조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이런 구조 모델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건축 모델을 아직까지 구조 모델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설계 형식을 제가 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일단 뭐 이런 약간 커브가 있는 휘어진 보라든지 이런 경우도 물론 해석선이 이렇게 휘어지게 갈 수는 있지만 그 해석선들을 좀 더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보와 보가 이렇게 접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사이의 디비전을 그러니까 그 간격을 얼마나 거리를 어떻게 주고 저렇게 단순화시켜서 구조 계산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 더 많고요. 그리고 저런 접합하는 부분은 그런 단순화시킨 곳에 있는 그 노드 포인트죠, 그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접합되는 보가 구조 해석 모델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에서 이제 접합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도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해석상으로는 정확하게 저렇게 포인트가 접합되지가 않으면 구조 계산은 되는데 저쪽 부분에 이제 failure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실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체크하고 이런 것을 퀄리티 어슈런스라고 그러죠. 저런 것에 대한 그 모델 체크를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 구조 모델 하기 이전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연결점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니면 저런 바닥과 바닥 사이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주냐. 그리고 개구부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저 개구부를 무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약간 복잡한 바닥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슬랩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바닥면이 좀 되게 복잡한 경우에도 뭐 파사드 때문에 저렇게 복잡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리카스트 엘리멘트 때문에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저런 복잡한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단순화시키는지에 대한 그 사전에 어, 이- 그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건축 설계자랑 이제 구조 설계자랑. 그래서 뭐 단순화시키는 데에서 어떤 경우에는 저걸 단순화시키지 말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구조 해석 모델은 단순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운딩 라인 그러니까 그 테두리 라인만 쭉 따서 저런 엣지의 복잡한 경우는 무시해 버리고 좀 단순화시켜서 해석 모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들어가자면은 뭐 계단의 경우에는 그 구조 바닥면과 그것을 하는 그 랜딩이죠. 그 계단의 랜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해석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커브드 이제 직선적인 벽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진 벽이 있다면 한 방향으로 이제 커브가 들어간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식의 구조 해석 면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 면들을 쪼개서 단순화시켜서 직선적인 면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그죠? 정말 커브된 월로 볼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조 계산을 하다 보면. 한 방향으로 이제 컵, 곡선면이 있는 벽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두 방향으로 이제 커브가 생기면 좀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단순화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그 개념적으로 저희가 봤는데요. 이따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오토데스크 레빗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저런 경우의 수들을 보고 이런 구조 해석 모델이 된 것을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소피스틱이라는 이제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에 연동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면서 뭐 특별한 질문이 있다면 저기 뭐야, 넥스트 테크닉 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나중에 질문 답변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때 저희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 화면 계속 잘 보이시나요? 여보세요? 혹시 제가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한국에
계신 건축사 두 분들과 함께 작년에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이 이제 주제는 오토데스크 레빗 아키텍처럴 모델링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주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모델에 대한 것에 집중을 했거든요. 첫 번째 책은. 책은 지금 보시면 뭐 해외에서 저희가 출판을 했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아니면 국내에서는 이제 알라딘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각 건축 모델에서 주위에서 저희가 레빗 빔 모델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예, 이런 부분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 모델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또 주의할 점 그런 것들 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요. 이런 모델링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 집중된 부분에 한 부분 한 부분을 저희가 모델을 직접 같이 보면서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보면 뭐 각 요소들, 건축 요소들 아니면 구조 요소들을 구분해서 레빗에서 아, 어떤 툴을 사용하고 그 툴을 사용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레빗을 아,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레빗 화면 이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레빗 보면은 뭐 한국에서 뭐 말하는 재료 마감 상세도 그죠? 그런 것을 물론 아, 그 국내에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공공정 방법이랑은 약간 다를 거예요, 책이. 아무래도 독일에서 이제 쓰던 그런 형식을 좀 많이 참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재료 상세 마감에 보면 이제 그냥 2D로 보셨을 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구조 부분인지 약간 이렇게 재료 상세 마감으로 보실 수가 있고, 아, 바닥과 천장의 접합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닥과 천장의 접합부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건축적인 그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닥은 구조 바닥이 써야 되겠죠. 이제 레빗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 그 잘 지켜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 현재 레빗을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영어로 쓰고 있거든요. 영문으로 쓰고 있는데 한글을 제가 잘 안 써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이때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그 스트럭처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 어, 불리한 파라미터를 꼭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밑에 보시면 Enable Analytical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 Enable Analytical 모델이 이제 이런 덩어리 모델을 저희가 피지컬 모델을 그런 구조 해석 모델로 변경하는 아, 그 파라미터인데요. 이 파라미터는 지금 보시는 것은 건축 모델이에요. 건축 모델은 저 파라미터를 저는 레빗에서 사용하는 거는 굳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저는 이때까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거에 건축 모델과 구조 모델은 확실히 좀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레빗을 보시게 되면은 워크셋이라고 있는데요. 그 워크셋에서 저희가 이제 각 그 모델의 그 중요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실외, 실내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레이어죠. 레이어 구분을 해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잠깐 제가 레이어 구분된 것을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워크셋에 가셔서 일단 뭐 필요 없는 부분 다 제가 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콘크리트 구조 모델이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를 제가 켜보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해보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구조랑 연관된 요소들이라는 거죠. 나머지 요소들은 잠시만요. 나머지 요소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건축 모델에 저희가 표현해야 될 것은 얘가 하중을 바치는 로드 베어링 월이라고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얘를 애널리티컬 모델까지 해주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일단 건축 모델의 퍼포먼스가 되게 느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건축 모델에 더 많은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체크해주면서 오류 현상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레빗에선. 그럼 뭐가 해결책이냐? 주로 이제 건축 모델을 참조를 해서 구조 엔지니어들은 그 참조한 건축 모델에 대해서 구조 모델을 따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구조 모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 구조 모델을 열어보면은 이제 참조된 것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제가 모든 워크셋을 열고 아, 예, 일단은 모든 워크셋을 열고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구조 모델은 이제 건축 모델을 똑같이 참조를 했어요. 참조를 했지만 여기 보면은 콘크리트 부분만 나와 있죠. 콘크리트 부분 나와 있고 얘네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구조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Enable Analytical 모델이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켜져 있어요. 제 화면이 너무 작을 수도 있나? 잠깐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들이 체크돼 있다고요. 이 체크돼 있는 것들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구조 해석면으로 이게 변환이 되고요. 아니면 구조 기둥을 선택해 보면 여기 또 Enable Analytical 모델, 볼을 선택해도 Enable Analytical 모델이라고 그, 그 파라미터가 항상 체크가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자, 그래서 얘네들을 애널리티컬 모델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나머지 자 비교를 해보시면 잠시만요. 그래서 건축 모델은 잠깐 제가 다른 화면으로 빼두고요. 아, 잠시만요. 이게 안 빠지니. 예, 잠깐 빼두고요. 여기서 구조 피지컬 구조 모델과 애널리티컬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저희가 정말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나 구조 설계를 할 때 피지컬적으로 보게 되는 덩어리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똑같은 모델인데 그냥 해석적으로 변형시킨 것뿐이에요. 예,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런 노드 포인트들이 있죠. 각 만나는 면과 면 사이 아닌 라인들이. 그럼 얘네들이 이 노드 포인트를 선택하셨을 때 이 수동적으로 접합 부분이 접합되든 아니면 자동으로 되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만약 얘네들이 연결이 돼 있지 않다면 구조 계산을 할 때 무리가 생기죠. 뭐 저희가 생각하는 대부분 뭐 이스텝, 소피스틱 아니면 글로벌 뭐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많잖아요. 이런 구조 계산을 하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 노드 포인트들은 항상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조정을 해주는 거,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이런 파운데이션 쪽엔 이런 서포트 컨디션들이 있죠. 이 서포트 컨디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아, 전체 건물이 받쳐지는지에 대한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레빗에서 주실 수가 있고요. 뭐 바닥 밑에 보시면 약간 옅은 녹색으로 된 부분과 주황색으로 된 부분의 슬랩이 다르죠. 그 이유는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은 얘네들은 이제 그 일단 계산될 때 파운데이션이라 해서 기초 바닥으로 기초 슬랍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위에 이제 오렌지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잠시만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바닥이 그냥 일반 바닥 슬래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애널리티컬 플로어라고 나오죠. 그리고 한 방향으로 일단 계산하자.
그,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다시 이제 건축 모델로 와서요.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건축 모델로 와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얘네들을 구조 모델로 변형했을 때 이런 벽면이 단순화된 이런 구조 계산 모델로 변형이 됐을 때 바닥이 단순화된 이 부분과 그죠? 보통은 이제 구조 엔지니어들 분들도 바닥면을 구조 바닥 해석면을 볼 때는 보통 중심선을 많이 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변환했을 때 얘네들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여기에 분명히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만큼의 간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델 할 때 항상 신경 쓰면서 이런 만나지 않은 부분들을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어, 과제가 있죠.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레빗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잡아줘요. 근데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소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떨어진 것에 대한 그 톨러런스, 간격 조정을 해줘서 자동적으로 붙이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이런 간격들을 조정을 하고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자, 그래서 다시 제가 그 목차로 가서요. 목차 기둥과 보, 그죠? 저희 뭐 보시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보가 만난 이 부분 그리고 여기 기둥 얘네들이 이렇게 모델링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구조 계산할 때 그 구조 계산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냥 여기서 이럴 경우에는 위에서 한 직선으로 가고 그죠? 기둥은 그 밑에서 받쳐줘라. 이런 사전에 약속이 됐다면 저희 해석선은 뭐 당연히 보도 중심선에서 이렇게 할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기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따오겠죠. 근데 과연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구조 계산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사전 얘기를 미리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아요. 되게 웃기. 그리고 이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보잖아요. 그럼 보로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설계 건축 사무소에서 이런 경우에 보를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갑자기 벽이라는 그 객체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슬랍으로 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 계산을 할 때 이걸 벽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해석면과 선으로 바꿨을 때, 바닥은 분명히 면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면이 있는데, 만약 이걸 벽으로 모델링을 하면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수직으로 가는 그 벽면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 해석으로 바꿔버림.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보게 되는 기둥은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또 옆에 만약에 여기를 바닥으로 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엔 여기는 벽으로 됐고 여기는 바닥으로 됐다. 그럼 옆에 있는 경우에는 또 되게 수평으로 돼 있는 수직이 아닌 이런 해석면이 생겨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각 면마다 있는 노드 포인트들이 만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여길 벽으로 해버리면 일단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
벽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좋지 않은 모델링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바르게 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 다르죠. 이런 식으로 수평적인 저희가 해석면이 있고, 여기서 저희가 기둥이 이렇게 가고, 그죠? 그리고 보로 잘 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보에서 이렇게 라인이 가지만 이것도 이것도 또 올바르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간격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인위로 저희가 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링크를 걸어줘서 똑같은 조건을 줄 수는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번거롭단 말이죠.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떨어져 있는 부분 위로 올려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올바른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그 보호에 해석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석선이 정확하게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끝나게 되고,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아, 건축 모델을 이제 빔 모델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이렇게까지 해석 모델에 대해서 체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구조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아예 다시 모델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초 기둥과 슬라브, 그죠? 기초 슬라브. 지금 이런 경우도 그래요. 보시면은 기둥이 있고 여기에 지금 같은 경우 파운데이션이라는 레빗의 그 패밀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죠? 기초 슬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물론 이 전체를 바닥으로 계산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심선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옆에 있는 바닥 같은 약간 더 높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위에 기둥 같은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선이 내려오겠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바닥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바닥으로 하자 약속을 지었다면, 그러면은 이런 띄어져 있는 것들은 그냥 간단히 단순화시켜서 한 번에 엮어줄 수도 있고, 그죠? 아무래도 그게 맞겠죠. 그러고 여기 연결되지 않은 기둥의 해석선은 밑으로 해서 연결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엔지니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면 전혀 다른 그 해석 면과 라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오프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저기 왜냐면 이제 저쪽 그 패밀리된 기초 부분에 다른 그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기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여기에 바로 서포트 컨디션을 주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픽스된 서포트 컨디션을 따로 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는 여기에는 뭐 다른 뭐 스프링 컨디션을 주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면이 아까 그 전에 봤던 것과 지금 보는 것과 완전 다르게 아, 면과 선들이 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모델이면 건축 모델을 가지고서도. 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상세한 그 미팅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하 입구로 연결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벽의 두께가 달라요, 그죠? 위에 있는 그 지상층과 지하층의 벽의 두께가 다른데 이 벽의 두께가 다를 때 이것을 그냥 레빗에서 아까 전에 말한 Enable Analytical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벽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약간의 차이, 이 약간의 차이 때문에, 자, 여기와 여기, 이 약간의 차이 때문에 얘네들을 연장을 시켜주더라도 안 만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건 어떻게 레빗에서 만나게 해줘요? 물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참조 평면을 써서 그냥 레빗에서의
이제 참여자분들이 레빗을 다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레빗에서 뭐 참조 평면을 강제로 만들어서 이 참조 평면을 옆으로 옮겨서 이 간격대로 옮겨서 그 참조 평면에 지금 해석면이 프로젝션 돼서 얘네들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아무튼 그런 식의 모델을 체크를 해주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하나하나 되게 손이 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나 보고 있죠, 일단은.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스페셜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얘가 그 아, 파운데이션이죠. 그런데 이제 경사진 이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경우에 건축 설계에서 이걸 아예 그냥 레빗 패밀리로 만들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인슐레이션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구조 모델로 변형했을 땐 그냥 이 파라미터를 꺼버려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패밀리를 보시면 제너릭 모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너릭 모델은 저희가 얘를 구조 모델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 모델, Enable Analytical Model이라는 그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에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런 모델을 넘겼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도 구조 회사에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했느냐, 얘를 깜빡하진 않았느냐. 그래서 얘를 구조 모델에선 다르게 파운데이션이라는 실질적인 레빗의 객체, 그죠? 죄송해요. Isolated Foundation이라는 그 객체를 써서 얘도 서포트 컨디션을 주느냐 안 잡아주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는 파운데이션과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희가 봤을 땐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파운데이션, 또 다른 파운데이션, 거기에 또 다른 기초.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해석 모델로 바꿔줬을 때는 되게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둥도 있고, 그죠? 기둥도 있고, 또 다른 벽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하느냐. 자, 발코니 쪽도 한번 볼게요. 발코니 쪽도 볼 텐데, 아, 보시면 여기에서는 바닥과 바닥이 아, 두께 다르죠. 두께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모델링에 표현은 안 했지만 유럽에서는 이 아이소커브라 해가지고 이 발코니에 연결된 여기 부분에 그 구조적인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그 보온재 역할을 하는 그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이소커브라 해가지고 특히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그 이소커브는 이런 아, 철근이 같이 바닥과 발코니 부분에 연결되면서 여기 발코니에 있는 철근 연결 부분과 이렇게 접합이 되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그 콜드 브릿지를 이제 막아주는 그런 보온재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만약 그런 제품을 여기에 쓰게 됐다면 그런 제품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아이소커브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미지로 보는 게 나을. 자, 그, 자, 이런, 그죠? 여기서 이렇게 슬랩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소커브가 있는지, 만약에 이소커브를 모델링을 했을 때, 이제 레빗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부분에 갭이 있겠죠, 그죠? 지금 여기 현재 제가 쓴 책에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여기 이렇게 이소커브가 들어갔다면, 이 이소컵은 대부분 이제 설계 사무소에서 바닥으로 모델링 하기보다는 레빗 패밀리로 이제 지정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저희가 구조 모델로 구조 해석 모델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해석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도 해석선이 위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 저희가 내려오는 해석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공간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레빗 패밀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 접합선 점들을 접합시켜 줘야 되는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잠깐 드렸고요. 음,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제가
일단 지금 50분 정도 됐는데, 10분 정도 제가 더 하면서 얘기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땐 또 이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보이겠죠. 근데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지붕 바닥이 있고 그 위에 지붕들이 있는데 이 지붕 바닥을 레빗에서 플로어라는 그러니까 슬랍으로 모델을 안 하고 루프를 써서 모델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근데 잘못된 건 왜냐면 레빗이 루프 객체는 저희가 옆에다 제가 잠깐 그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인슐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린 루프 같은 경우에는 루프로 모델링을 해도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구조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구조적인 요소를 지붕으로 모델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붕층이라 해서. 근데 잘못된 것이 지붕으로 모델링하게 되면 여기 저희가 해석 모델로 변경을 못 해줘요. 지금은 제 책 예제대로 일단은 플로어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해석 모델 변경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지붕으로 모델을 했다면 잠시만요. 지금 여기도 플로어로 모델링 했네요. 자, 지붕으로 모델링을 했다면 그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구조적인 파라메터 부분에서 그 Enable Analytical Model이라는 그 파라메터가 없어져 버려요. 지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의 지붕층은 바닥으로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하고 위에 보시면 여기에는 벽으로 돼 있죠. 벽으로 돼 있는데 밑에 받쳐주는 요소가 여기를 보로 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얘가 벽으로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아, 결정도 사실은 건축 모델을 하는 분들과 구조 모델을 하는 분들이 같이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잘 조율하면서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 예제에서는 보로 모델링이 돼 있고요. 보로 모델링이 됐다는 건 이제 해석면이 또 해석선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벽으로 했을 때랑 다르게.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벽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벽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런 어, 철골 구조가 들어가게 된다면 퍼사드 때문에 일단 이 책 예제에서는 그냥 커튼 월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레빗에서 커튼 월로 모델링 하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enable analytical 모델로 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레빗에서 쓰는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커튼 시스템이라든지 커튼 월 모델링을 할 때도 구조적으로 이제 그 해석면을 만들어 줄 수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 책에선 배제하고, 왜냐면은 사실 여기 철골 구조가 들어가는 게, 그, 것을 이제 경우의 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책에서는 그냥 애널리티컬 모델을 변경은 안 했고요. 자, 효율적인 디테일, 이 부분은 사실 건축 모델이긴 한데, 구조 모델과는 큰 상관없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걸 저희가 얼마나 그 디테일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레벨 오브 디테일을 바꿔줌에 따라서 이 디테일 변경되는 게 다르거든요. 간단히 그냥 보자면 같은 디테일이지만 레빗에서 저희가 보여주는 디테일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디테일 늘릴수록 이제 더 많은 디테일이 생기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건축 디테일과 구조 디테일을 풀어나가는 것과 그것을 3차원으로 모델링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구조 해석할 때 저희가 필요한 건 단순히 여기 보이는 콘크리트 부분인 것뿐이에요. 이 위에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3차원적인 모델을 2차원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표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순화시키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 생각도 좀 하면서 이제 그런 컨텐트 라이브러리들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바닷가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보고 여기가 바닥이고 벽이 있고 그 옆에 또 다시
옆에서 오는 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들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그 애널리티컬 모델이 돼야 되느냐 그런 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뭐 점핑 슬랩이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여기에 해석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저희가 만들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여기도 해석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보로 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은 벽으로 모델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약속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를 쓰느냐 벽으로 모델링을 하냐에 따라서 그 계산 결과의 디테일 정도가 다르거든요. 보로 했으면은 이 보가 여기 위에 붙게 되겠죠, 일단. 죄송해요. 보로 했으면은 그 해석선이 여기에 붙게 될 거고, 어, 밑에 있는 해석면과는 사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은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저희가 구조적인 링크를 걸어서 여기다 그냥 링크선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동시에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구조 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얘네들은 보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프로젝션해서 위에 있는 해석면과 붙여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사실 약속도 정해두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기 보시면 뭐 리프트,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랑 그것과 샤프트 월 그리고 여기 구조를 피팅 부분과 이런 부분 연결되는 거 어떤 식으로 구조 모델을 했는지 저희가 지금 시간상 뭐 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구조 모델로 넘어가서 그 구조 모델에서 좀 그 해석 모델이 어떻게 됐는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자, 지금까지 잠깐 모델링, 건축적인 모델을 이제 구조적인 부분도 생각하면서 하는 모델링 가이드에 대해서 지금 지켜봤는데요. 지금까지 잠깐 질문이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해도 될까요? 아, 대표님.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세미나 모드라서 예, 예. 지금 전혀 질문, 리얼타임으로 예, 질의가 안 되고요. 네, 나중에 끝나게 되면 네, 제 쪽으로 일괄적으로 좀 질문 내용을 좀 받은 다음에 네. 그걸 제가 대표님한테 좀 보내드려서 회신을 받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 미, 질문 받으면서 미팅 좀 쉬려고 프로그램이 했는데, 아니다 보니까. 아, 질문 그러세요? 받으면서 좀 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바로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원래 연속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네.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어하는 건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바로 해도 돼요. 농담이었고요. 아, 그럴까요? 혹시나 너무 지루하진 않을까,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잠깐 뭐, 휴식이 필요하시면 약 10분 네. 정도 쉬다가, 예, 제가 세미나 타임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다른 바로 좀 더 복잡한 그 얘기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 바로 10분 뒤에 해보도록 할게요.